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56회. 이번 회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내 8, 90년대 체육관과 프로모션을 중심으로 그 당시의 흥행과 또 선수들 그리고 라이벌 매치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두서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연결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BM 이성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의 세상만사 장원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원한 복싱 팬 김형문입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기 프로모션까지 이제 얘기를 하다가 끝을 맺었는데 세기 프로모션도 참 대단했죠. 그 70년대 후반에 어쨌든 박찬일 선수를 세계 챔피언으로 만들면서 아마추어에서 내노라 하는 선수들을 많이 또 영입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최충일 선수가 있었고 또 오영세 선수, 황정환 선수, 뭐 최진식 선수라든지 또 김지원 선수 이런 그 많은 선수들을 그 세계 프로모션에서 이제 키워내기 시작했는데 최충일 선수의 도전을 만일 국내에서 성사시켰다면 아마 그 결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는 그런 그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1차전 필리핀 그건 아쉬웠고 12초면은 그렇게 된 상대를 충분히 KO 시킬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12초를 빼앗긴 거죠. 최충일 선수가. 그리고 그 다운이 연타가 들어가서 뒤로 물러서다가 주저앉듯이 다운이 됐고 놀란도 나바레테가 일어설 때도 로프를 붙잡지 못해갖고 허둥지둥하다가 일어나는 등 거의 뭐 KO 직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까워요. 네 근데 갑자기 화가 나네요. 왜 필리핀으로 갔죠? 그때 당시면 충분히 다 웬만한 챔피언들은 다 한국으로 불러들일 때 아니었나요? 그때 이제 나바레테가 의외로 코르넬리우스 보자 에드워즈를 예상 밖으로 KO 시키면서 챔피언이 됐는데 필리핀이 그 당시 좀 어려웠잖아요. 그런 상황에 국민적인 그런 영웅이 나오다 보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국내에서 이제 개최하면서 아마 그 국민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마르코스 대통령의 독재 마지막 이제 그 마지막 거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언론 통제도 심했고 필리핀에서는 복싱 역사가 유구하지만 나바레테 대 최충일 선수의 경기가 몇 년 만에 필리핀에서 열린 세계 타이틀 매치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치적으로는 이제 언론 통제 같은 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는 최충일 선수와 나바레테 선수의 예상평이 신문 1면에 나고 2면에 나고 3면에 나고 그래서 그때 가셨던 기자분들 얘기로는 도대체 이 세계 타이틀 매치가 없었더라면 필리핀 언론이 무엇을 보도했을지 의문이다 라고 했을 만큼 엄청나게 필리핀 국민들의 관심사였죠.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 좀 무리를 해서 나바레테를 국내로 모셔올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최충일 선수가 만일 세계 챔피언이 됐더라면 아마 80년대 또 그 국내 복싱 역사는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최충일 선수가 뭐 워낙 인기 스타였고 그 당시에 그 속사포 같은 그 스트레이트로 그 또 파괴력 있는 펀치로 해서 뭐 그 나바레테 선수를 6라운드 KO 시키고 세계 챔피언이 됐다 그러면은 또 최소 몇 차 방어 이상은 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따지면 나중에 또 라파엘 리몬 선수를 한국으로 불러와서 또 이렇게 시합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 뭐 판정으로도 또 가능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때가 몇 년도였죠? 도전할 때가? 82년도입니다. 근데 뭐 결과론적이지만 82년도에 챔피언 됐다 하더라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차베스랑 카마초가 또 세계 무대에 등장할 시기였죠. 그거 좀 전인데요, 그때는? 아니죠. 카마초가 83년도에 세계 챔피언 되니까. 그러니까 리몬이 최충일 선수를 꺾고 방어에 성공한 다음 방어전에서 카마초에게 타이틀을 뺏깁니다. 그러니까 3차 방어까지 할 수 있었겠네요. 결국 누군가 카마초나 차베스 둘 중
한 사람한테 타이틀을 양도했겠죠. 제 아무리 최충길 선수도 실력파지만. 예. 세기 프로모션은 참 불우했던 게 여러 가지 기획들을 했는데 그게 꼭 성사 일보 직전에서 좌초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영세 선수도 확실한 물건이다 그래가지고 방송국 측에 교섭을 해서 후키다 류 선수와의 그 원정 방어전을 우주 중계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기억나요. 동양 태평양 타이틀 매치를 우주 중계해준다. 굉장히 예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도 이제 세계 프로모션에서 설득한 내용, 오용세는 100% 세계 챔피언이 될 거고 이런 유형의 선수가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설득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태진 선수의 터프함에 오영세 선수가 무너졌죠. 근데 이제 그 중간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용세 선수의 그 위성 중계를 KBS에서 하지 않았나요? KBS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기 프로모션이 박찬희 선수의 경기는 MBC로 이제 다 MBC 였죠. 했었는데 그 오영수 선수의 경기는 KBS 쪽에서 중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KBS 쪽으로 이제 계약을 새로 한 줄 알았는데 그 최충일 선수의 도전 또 그 한 달 전이었죠. 한 달 네. 전에 오영세 선수와 문태진 선수 또 유한길 선수, 황정환 선수의 경기는 MBC를 통해서 또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방송국과의 그 관계나 어떤 그 비즈니스가 좀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도전을 조금 더 투자를 했다면, 그래서 국내로 세계 타이틀전을 유치를 했다면, 그러니까 나바레테나 리몬 둘 중에 한 경기라도 좀 국내에서 유치했다면, 그리고 첫 방어전에서 최충일 선수가 타이틀을 뺏길지라도 그렇게 아마 챔피언이 탄생됐다면 분위기가 좀 달라졌을 것 같은 그런 네. 그 느낌은 있어요. 마의 주니어 라이트급. 그렇죠. 네. 이 시바도 저희가 극복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세기 프로모션이 방송국과 조금 뭔가 모르게 협상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 하셨는데 황정환 대 유한길 선수와의 경기도 황정환 선수가 중이염 수술을 받고 얼마 안 돼서 링에 올랐다가 KO로 졌지 않습니까? 판정으로 졌습니다. 판정으로 졌나요? 재대결에서 KO 패한 거죠. 재대결도 판정이에요. 아, 재대결도 네. 판정 패였나요? 예. 그러니까 황정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이염 수술을 한 직후여서 그때는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링에 올랐다가 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면은 방송사 측에 충분히 얘기해서 연기를 시켜야 됐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황정환 선수도 3전 만에 4전 만이죠. 그 로얄 고바야시를 고바야시와의 한방 KO 시키고 네. 그 동양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대를 팬들로 불러일으켰는데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오래 가지를 못했고 어쨌든 김지원 선수는 프로 데뷔 전부터 이제 생중계를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제 IBF 챔피언까지 탄생을 하지만 또 더 이상 그 뭐 타이틀을 뺏긴 것도 아니고 이승훈 선수와의 경기가 날아가면서 이제 은퇴. 스스로 반납하고 은퇴를 택하게 되는데 15전 만에 은퇴를 한 거죠. 무패 챔피언으로 은퇴했습니다. 18전 아닌가요? 네, 15전은 더 했습니다. 16승 7KO인가 2무 이무. 2무 승부가 있는 걸로 저는 정확히. 그걸 다 외우고 계세요? 아니 무패 챔피언이니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상원 프로모션도 이제 가끔 활동을 했었고 권철이라는 선수도 있었고 또 권철. 전찬중 또 한국 챔피언도 있었고 상원 체육관에도 좀 좋은 선수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권철 선수는 후수환 챔피언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정말 아까워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고아복서로 유명했잖아요. 그러다가 맞아요. 신인왕전 우승하고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니와 상봉한 후에 은퇴를 했습니다. 무패로 은퇴를 했네요. 아니 이제 어머니를 찾아서. 후에 네. 다시 재기를 하죠. 다시 재기를 해서 결국 무패로 은퇴는 하는데 예전의 기량이 안 나왔어요. 그 전에는 벤텀급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묵직하고 파워풀한 펀치를 구사했다면은 나중에 재기를 했을 때는 뭔가 모르게
그 중량감이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조금만 좀 늦게 늦게 찾았다면 찾았으면 세계 챔피언이 돼서 된다면, 네, 찾았다면 돼서 찾았다면 참 좋은 시험 시나리오일 한번 텐데. 하시고 찾았다면. 그리고 권철 선수가 64년생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네. 신인왕 되고 할 때 그렇게 이제 프로필이 나오고 본인도 고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는데 나중에 부모님을 만나고 보니까 61년생이었습니다. 아, 3년이나 차이가 그렇죠.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형성됐던 사회적 관계나 모든 부분들이 이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상가집에서 이 백인철 선수랑 나이 가지고 한번 살짝 다툼이 일어났다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백인철 선수가 나이가 더 많은데 누가 실제 나이가 많냐고 하다가 옥신각신 하다가 중간에 누가 중재를 했대요. 근데 이게 권철 씨가 자리를 뜨면서 나 실제 58년생이야 하고 이렇게 툭 던지고 떠났다는 그 얘기를 누군가 한 적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나이가 호적상의 나이, 프로필상의 나이, 실제 나이가 다 다른 선수들, 권투 선수들이 또 다 이런 시절이라서 그래서 진짜 나이는 점집에 가서 불러주는 나이가 진짜 나이다라는 농반 진반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나이 문제는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한두 번은 꼭 뭐 본인이든 주변이든 휘말리게 되는데 한 60년대 중반 태생까지 그 시비가 있지 않았나요? 형님 나이 때부터는 그런 게 없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도 많죠. 그러니까 60년대 출생이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가든 뭐 학교를 가든 모든 부분에서 얘랑 나랑은 친구인데 그 친구랑 다른 친구랑은 선후배지간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만나면 자리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소위 이제 족보가 꼬인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운동 선수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심했죠. 왜냐면은 소년체전 같은 거를 나갈 때 이제 일부러 1, 2년 묵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나이가 언제인지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선수들끼리면 알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만수 선수랑 김시진 선수랑 같은 중학교에 있다가 이만수 선수는 1년 유급하고 김시진 선수는 먼저 진학하고 그래서 학년은 다를지언정 나이가 실제 나이는 몇 살인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권투 선수는 학교를 안 다녀도 체육관으로만 선수 생활이 가능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체 운동에서는 그런 게 되죠. 네. 단체 운동은 특히나 개인 운동에서는 주변에 증언도 있고 네. 또 이제 뭐 어차피 같이 학교를 네, 다니는 다녔으니까. 선수들이 이제 뭐 한 같이 달에- 있다 보면은 네, 말이 되는데 개인 운동이고 또 권투는 특히나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체육관들 보면은 그 실제 나이가 많았는데 그 먼저 온 선수가 나이가 어리더라도 입관 순서. 입관 순서로 선후배가 결정됐었다는 그런 그래요? 예, 그런 그건 또 몰랐네. 그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나이가 어린 선수가 먼저 들어와서 이제 선수를 하고 있으면 선배가 되는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프로 같으면 누가 데뷔를 먼저 했느냐도 있을 수 있겠고. 개그맨들이 군기가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네. 무조건 기수로 간다. 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선배면 깍듯하게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은데 뭐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빠졌죠. 권철 선수. 네. 권철 선수. 예. 권철 선수도 참 아까운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 상원 프로모션이라는 데가 그냥 소위 말하는 마이너 그런 프로모션이었나요? 아니면 분위 어땠어요? 그때 당시 이제- 차지하는 위상 자체는? 마이너 메이저를 구분하는 것은 소속 선수의 레벨입니다. 만일 상원체육관에 세계 챔피언급, 동양 챔피언급의 선수가 있었다면 아마 또 시합을 많이 개최했을 것이고 그럼 자연히 이제 메이저로 이제 올라섰을 텐데 그만큼 갈만한 그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는 없었어요. 좋은 선수들은 많이 있었죠. 그 현대 프로모션도 80년대 이제 활동을 말에- 했고요. 네. 80년대 중순에 그 김성윤 선수를 또 스카우트해서 그 정청원 선수와 대단한 라이벌전을 갔죠. 와룡의 정청원, 또 현대의 김성윤. 혹시 황 대표님 그 시합 가지고 계세요? 그건 없어요. 필름은. 아깝네.
그 김광수 관장님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시합 무척 보고 싶은 시합인데. 그 전승의 정청원 선수가 많이 이제 우세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시합은 딴판으로 이제 전개가 됐고 그리고 김성윤 선수가 이기면서 추후에 또 동양 타이틀까지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 프로모션이 그때부터 이제 용트림을 하게 되고 현대도 이제 활발하게 90년대까지 아시는 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뭐 최희용 선수도 스카우트하고 하면서 되게 투자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박찬목 선수도 있고 박영균 선수도 스카우트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제가 아니에요? 알기로는 박영균 선수는 신인왕부터 다 현대에서 이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카웃을 했다면 아주 초창기 때 하지 않았나 싶고요. 초창기 때. 현대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죠. 아마추어 국가대표 출신의 김진호 선수라든지 김진호 선수. 뭐 이성우, 이삼중 선수도 다 키워냈고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삼중 선수, 김봉준 이삼중 경기도 그때 얘기 나왔었죠. 기억에 남는 그렇죠. 명승부입니다. 타점이었고. 박찬목 선수는 참 독특한 스타일의 복싱을 했던 선수죠. 박찬목 선수가 1등 공신이죠. 에스파라고사의 어떤 그 판단력을 흐트러뜨려서 박영균 같은 박씨니까 박영균 선수가 근데 타이틀 획득을 하게. 그 많은 그 복싱 팬들은 그 시합을 굉장히 졸전이다, 뭐 박찬목 선수, 뭐 수준 미달의 선수를 올렸다는데 저는 그 시합을 보고 박찬목 선수가 굉장히 잘 싸웠던, 물론 이긴 시합은 아니에요. 근데 동양 선수로서 그 당시에 그 거함 에스파라고 선수에게 그 정도 시합을 했다는 거는 꽤 아웃복싱으로 꽤 잘 싸웠던 고급스러운 시합으로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즘 세대라면 그 시합이 좀 각광받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워낙 투지한.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에스파라고사 선수는 세컨드한테 이렇게 말하는 표정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 이런 표정이었고 한국 프로복싱 세계 타이틀 매치 사상 가장 안 맞고 가장 못 때린 경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워낙 그 팬들이 처음에는 응원도 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에스파라고사 선수가 박찬목 선수를 그렇게 많이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관중들이 한 7, 8라운드 넘어가니까 막 동요하기 시작했고 10라운드쯤 되니까 야 이게 뭐야 막 드러내놓고 양 선수한테 야유를 했죠. 그리고 박찬목 선수가 이제 그런 걸 견디다 못해가지고 경기 후에 동네 의원에서 진단서를 떼어가지고 뭐 발목이 그때 뭐 발목 염좌 이렇게 삐어가지고 삐었다. 예 본격적인 권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진단서도 막 제출하고 그랬죠. 근데 뭐 그 시합 때문에 또 박영균 선수가 또 새로운 스타가 등극했으니까. 근데 그 뒤로 박찬목 선수는 은퇴했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WBC나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고. 네, 그러진 않았어요. 사각의 링을 신나게 달리던 선수였는데 참 아쉬웠어요. 박찬목 선수가 육상 선수 출신 아닌가요? 그렇게 중학교 들었어요. 때.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일본에 가서도 에스파라고사랑 했던 것과 비슷한 전법으로 동양 타이틀 방어를 하고 방어합니다. 왔죠. 무승부로 망했죠. 후쿠다겐코를 네. 상대로 그래서 그때도 일본 관중들이 아니 지금 뭘 하는 거냐고 그렇게 도망 다닐 거라면 집에 가라고 막 야유하고 그랬는데 뭐 스타일이 나름대로 이제 독특했었죠. 현대 근데 프로모션 그 시합이 그 박찬목 선수가 그 정도까지의 극단적인 아웃복서는 아니었는데 그 전에 초창기에 그 안창배라는 선수에게 호되게 초반에 이제 KO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극단적인 스타일이 된 것 같아요. 뭐 염동균 선수가 손을 다친 다음에 극단적인 아웃복서가 됐듯이 박찬목 선수에게는 그 시합이 아주 뭐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안창배 선수가 그때 정말 쇼킹한 KO승을 거두고 참 아이러니하게 그게 마지막 승리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나요? 그 후로 타이틀 뺏기고 연패에 빠져서 은퇴를 하는데 박찬목 선수는 그렇게 좀 비참하게 KO가 됐지만 다시 살아나서 동양 챔피언이 되고 세계 타이틀까지 이제 도전을 하죠. 그러니까 한 경기의 어떤 결과를 놓고 그건 모르는 것 같아요. 앞일은. 또 어느 프로모션이 있었죠? 박찬목 선수가?
아니 한국에 있던 일화 프로모션 예, 일화도 있었죠. 네. 그래서 나경민 선수도 있었고 일화 프로모션에도 선수들이 꽤 포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일화에서도 한때 그 몇 차례 이제 경기를 주최하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수황 선수는 어느 프로모션이었죠? 체육관이었나요? 초대 동양태평양 라이트 헤비급 라이트 챔피언. 헤비급. 국내 최초 라이트 이수왕 헤비급 선수는 신도체육관이었는데 동합 프로모션에서 그 프로모팅은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서 경기도 MBC에서 중계를 해줬습니다. 나경민 선수 할 때는 KBS에서였던 걸로 기억나고요. 그거는 공식 경기가 아니라 시범 경기였는데 그 시범 경기에서 나경민 선수가 KO로 이기는 바람에 이수왕 선수 상품성이 떨어져서 방어전을 못 잡죠. 헤드기어를 심지어는 헤드기어를 끼고 아래 체급 선수인 나경민 선수는 착용 안 한 상태였고 이수왕 선수는 헤드기어를 착용하고 나왔는데 뭐 그런 결과 나왔죠. 타이틀금 방어전을 한 번도 못 했나요? 아니에요. 1차 방어전을 호주 선수랑 해가지고 9라운드 KO패를 합니다. 국내에서 KO패를 하죠. 1차 방어전도 한참 뒤에 네. 가졌죠. 타이틀 따고 1년 좀 지나서 했던 1년 것 넘어서 같은데. 했을 거예요. 그럼 그 한참 뒤에 이제 민병용 선수 아 이제 풍산이 등장을 하네요.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89년도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현대체육관 그 정희연 선수 그리고 또 동아체육관의 최재원 선수 동양 타이틀 매치에서 챔피언이 바뀌면서 또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80년대 말에 풍산 프로모션의 이거성 회장이 이제 그 풍산체육관을 개관하면서 뛰어들죠. 그래서 89년도에 민병용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2전 만에 동양 챔피언으로 키웁니다. 2전 만에 동양 챔피언으로 키우고 이왕섭 선수와 이제 논타이틀전으로 가진 라이벌전에서 그날이 설날 그 4대 라이벌전이었죠. 뭐 이용훈 선수와 이은식 선수, 또 지문실 선수와 김평섭 선수, 박윤섭 선수와 최재원 선수. 이제 그렇게 그 거기 시합들이 이제 다 재밌었어요. 다 재밌었어요. 다 명성됐어요. 그러고 이제 10라운드에 KO패를 하게 되니까 2차전은 동양 타이틀을 걸고 해서 이제 6라운드 KO로 이왕섭 선수가 챔피언이 되고 민병용 선수는 은퇴를 하죠. 1차전 같은 경우에도 9라운드까지는 민병용 선수가 조금 앞선 경기 아니었나요? 점수 차이로는 이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이왕섭 선수 펀치를 맞고 다운될 때까지도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몰리게 되면은 표정이 일그러진다든가 이제 고통의 흔적이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거의 무표정한 상태로 가다가 무표정한 상태로 다운이 되고 그래서 좀 의아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데미지를 받고 있었다는 거를 전혀 남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부에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풍산 프로모션 얘기하니까 참 생각나는 게 참 아마추어 유망주들을 많이 스카우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조인주 선수 결국 챔피언 만들었고 오광수 선수는 이제 너무 안타깝게 부상 때문에 물러났고 너무 챔피언이 또 강했어요. 로페스라는 네, 선수에게 로페스. 도전을 했으니까. 로페스도 그 라이트 카운터 왼손 카운터를 좀 앞면에 허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 나중에 또 이제 지인진 선수 프로모션을 하면서 또 결국 2차례 세계 챔피언을 만들게 돼서 이거는 결과론이지만 오광수 선수 나이 때문에 그랬을까요? 세계 도전을 조금 서두른 건 아닌가요? 64년생인가? 너무 좀 빨리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성 회장의 스타일이 될 선수는 이제 빨리 해서 기회를 이제 주는 그런 쪽이고 그런 모험이 통했기 때문에 조인주 선수를 페날로사에게 도전을 시켜서 결국 챔피언을 만드는데 그 이거성 회장이 그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했답니다. 조인주가 페날로사에게 도전할 때 조영주 선수를 상대로 또 국내에서 보여준 그 결과가 있다 보니까 근데
조인주 선수의 발이면 페널로사를 잡을 수 있다고 확신을 했대요. 그래서 거액을 들여서 이제 도전을 시켰고 그 전에 트레이닝을 많이 했죠. 고인식 선수를 또 두 차례 그 동행 챔피언 두 체급 동행 챔피언을 만들면서 세계 도전도 했었고 김창택 선수는 아마 출신은 아니지만 대단한 미들 그 하드펀처였잖아요. 주니어 미들이었네. 주니어 미들급이었죠. 동료 챔피언 지냈고. 그래서 풍산에서도 좋은 선수들이 꾸준히 나왔었어요. 알찬 선수들이 많이 나왔고. 참 그때 리카르도 로페즈 당시에 오광수 선수가 도전할 때가 93년 그때가 설날 아니었었나요? 1월 달이었는데 네. 설날인지는 신정 연휴 그때 그렇고 또 오광수 선수가 64년생인가 나이가 65년생 65년생이니까 93년도 하면 한국 나이로 29이니까 그렇죠. 아까 아마추어 생활을 네. 그때는 이제 이례적으로 꽤 길게 한 거였죠. 했고 그래서 또 빨리 서둘러 시킨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 병역 특례를 받으려면 네 맞아요. 5년간 같은 한국에 업종에 종사해야 종사를 되기 하고 때문에. 있어야 되니까요. 김광선 선수도 그래서 상무에 계속 남아 있었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복잡하더라고요 그때. 근데 차라리 그때 WBA가 또 오하시였나요? 아니면 오하시 그 선수가 태국 선수로 차나 포파오인 넘어갔을 때인가요? 그때 93년도 초면? 92년도 10월에 오하시 최희용 선수에게 타이틀을 뺐으니까 그때 당시는 아직 오하시 오하시의 선수가 가지고 있을 때네요. 근데 차나포 파워윙이 지명 도전자였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은 1차를 했어야 됐을 거고요. 참 이래저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 오광수 선수는. 그리고 풍산 프로모션은 이거성 회장이 WBC 쪽으로 지인진 선수까지도 조인주 다 선수도 WBC. 다 WBC와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작용을 했을 거예요. 지방 프로모터들도 여러 분 계셨죠. 많이 계셨는데 로컬 프로모션을 맡은 분들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나요? 그분들은 그러면은 서울하고 연계가 돼서 흥행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극동 프로모션에서 장정구 선수의 세계 타이틀 매치를 이제 한다고 하면 대전에 이제 로컬에서 이제 뭐 염동균 그 프로모터가 그걸 이제 사서 그쪽에서 개최를 하든지 뭐 대구 쪽에 누가 이제 하든지 그런 식의 흥행이 많이 됐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김상현 선수 같은 경우가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때 서울에서 무항순이나고 경기가 거의 뭐 서울에서 한 첫 번째 경기 아니었나?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시합은 했죠. 동양 챔피언도 하고 예, 했으니까 몇 차례 서울 경기는 했지만. 있었네요. 그렇지만 언론에 그렇게 큰 주목은 못 받았던 것 같거든요. 뭐 최정환 선수도 비슷한 경우 아닌가요? 최저만 선수도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최저만 선수는 기회를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IBF 챔피언도 하고 두 체급까지 또 도전을 했으니까 그래도 부산 뭐 지방 쪽의 선수들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좀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약간은 소외되는 경향은 있었어요. 최정환 선수 본인의 그 말로는 그 역대 상대했던 선수들 중에 가장 어려웠던 선수는 이제 제리 페나 그 전에 도디보이 페널로사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선수들은 다 해볼만 했는데 그 선수는 좀 힘들었다는 얘기하시더라고요. 도디보이 페널로사. 오하시가 아니라 네, 오야 씨는 그때는 자기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다고 주먹을 세게 던질 수가 없었다고. 오하시와의 경기가 참 그 일본인들로서는 통렬한 승부였죠. 세계 타이틀 20연패를 끊고 결국 그 타이틀을 로페스에게 1차 방어에서 뺏기게 되는데 이안산호 님도 독자적으로 프로모션 하나 만들어서 활동하지 않았나요? 그때 이단호 선수 경기 제주만 네. 하지 않았을까요? 제주에서는 이제 최용수 선수 방어전이라든지 그 백화점을 이제 만드셔서 그쪽에서 하시긴 했는데 그 전에 직접 했는지 모르겠어요. 권투연의 부회장 계속 하시고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프로모팅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 백종건 선수랑 좀 인연이 있던 그 권두죠? 이회양 씨 남편 그분도 포항에 포항 로컬 데뷔하셨죠. 프로모터
프로모팅 하시. 근데 유명우 가메스 2차전을 그분이 하시지 않았나요? 그랬을 거예요. 네, 그거 포항에서 한 세계 타이틀 네. 매치는 거의 그 권두조 그분이 다 하셨고 지금 고인이 되셨고 김두조 씨죠. 김두조 권두조가 아니라 김두조 씨. 권두조는 롯데 자이언트 야구 선수. 소속의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헷갈렸어요. 그 야구 선수. 참. 일본 이름 같네요. 예. 두조라는 이름이. 그 지금은 복싱 흥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일본 프로모션이 한국 프로모션 한국의 지사를 설립해가지고 그 경기를 한 적도 있지 않나요? 지사가 있나요? 일본? 그런 거는 가메다 없었어요. 프로모션인가? 그거는 설립을 한 것이 아니고 네. 이제 제주에서 그 손정호 선수가 도전할 때 한 차례 일본에서 개최를 한 개최. 거죠. 일본 TBS TV를 끌고 와서 거기서 이제 제주도가 한 적이 무슨 있어요. 자유무역지구 뭐 이런 거에 네. 해당되는 지역이라서 그게 가능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서울이나 다른 도시는 어림도 안 없는 돼요. 건데 왜냐하면 제주도라서 가능했다. 제주도는 세금이 이제 네. 면세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할 수 있었죠. 이태원도 이태원 관광 특구라 그래서 세금이 좀 면제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요? 네. 서울에서 그래서- 이태원만 그래요? 네, 그래서 나이키나 이런 데 엄청 세일을 그러니까 세게 하잖아요. 이태원에서는 이태원만. 서울에서는 이태원만. 이태원만. 제가 알기로는 네. 외국인들이 많이 몰리니까. 근데 요즘에 가보면은 뭐 이건 복싱 얘기는 아니지만 또 빅 사이즈 그 옷들만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 거의 대부분. 옛날에 이태원 같지가 않고 제가 옛날에는 그때 말씀하시는 그 흑인들 치기에는 옷, 또안 흑인들 옷. 예전에는 명동이나 뭐 해화동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외국인들 많았지만은.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코로나 지나가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전혀 모르겠고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시합이 너무 이제 익숙한 거 됐는데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라 그런 거 있죠. 공짜 관중 이런 거는 좀 차라리 이 코로나 기회를 잘 살려서 이 공짜 관중 문화를 좀 한번 뿌리 뽑는 그런 기회로 삼아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뽑힐 것 같은데. 표를 안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짜로 달라 그래도 안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다들 이제 서로 지인들이다 보니까 복싱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인한테 주고 싶으면 내가 사서 주는 거야. 그냥 차라리 그렇게 주는 게 낫고. 그런 문화 자체를 바꾸려면 글쎄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본도 싶어요. 공짜 관중 있지 않았나요? 80년대 일본은 전통적으로 그런 공짜를 싫어하는 나라인가? 공짜 개념 자체가 아, 별로 그쪽은 없었고 또 복싱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초대권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초대권은 그야말로 공짜표인 경우가 많고 일본은 초대권을 받으면은 후원금을 냅니다. 사례금을 주죠. 그래서 사실은 정가가 없는 티켓인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많이 틀리네요. 물론 이제 공짜 관중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좋은 시합을 매칭을 해서 또 관중을 모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렵네요. 뭐든 하나를 살리려면. 그러니까 큰 프로모션이 나와야 그 좋은 선수 세계 챔피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90년대 뭐 이영철 선수가 챔피언할 때도 원진 프로모션이 건재했고 네. 최용수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될 때도 그 전우현 그 회장의 극동 프로모션을 그 사위가 됐던 이승훈 그 선수께서 이제 이어받아서 프로모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극동 선수들이 이승구 선수도 세 차례나 세계 타이틀 도전을 했고 도양 타이틀전도 국내에서 이제 개최를 하고 그랬는데 99년 말, 2000년 초인지 그때 이제 이승훈 그 극동 프로모션 프로모터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러면서 극동은 이제 명맥이 끊어지죠. 거기서 단절이 돼버리고 결국 최용수 선수는 일본으로 이제 이적을 해서 일본에서 활동을 또 해서 세계 타이틀에 도전하기 또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는 큰 그 빅 마케팅을 펼치는 프로모션은 풍산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인진이라는 또 챔피언을 2004년에 탄생을 시키죠. 그래도 그나마 이름 있는 좀 전통가 있는 명문 프로모션은 지금은 풍산밖에 없네요, 사실.
풍산도 시합 개최를 못 하고 있나? 현재는 활동을 쉬고 있고요. 동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죠. 뭐. 동아는 93년도 없어졌죠. 9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그 시합 개최 수가 점점 줄면서 거기 많았던 그 유망주들, 뭐 신주섭 선수라든지 박재석 선수나 최재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시합 기회를 별로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박종팔 선수가 이제 프로모션을 인수를 했었죠. 했는데 어쨌든 뭐가 좀 삐그덕거리면서 잘 맞지 않아서 경기 당일에 이제 시합이 취소되기도 하고. 그게 최재원 선수 맞습니다. 그 방어전이었죠.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박종팔 선수도 많은 손해를 보면서 프로모션을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명맥이 끊기고요. 다 명맥이 끊겼습니다. 이제 풍산 하나만 좀 살아 있는데 마방열 관장님 아직 활동하시고. 현대도 최희용 선수가 타이틀 뺏기면서 그 음. 후로 이제 활동을 안 하고, 와룡체육관 와룡 프로모션은 유화룡 관장이 일본으로 이제 가서 일본에서 체육관을 개관하고 세계 챔피언을 탄생시키면서 국내와는 이제 인연이 끊어졌고, 세계 프로모션도 김지원 선수가 은퇴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활동이 끝납니다. 그리고 88 프로모션이 2000년대 초반까지 활동을 했죠. 99년도에 최효삼 선수와 백종원 선수를 챔피언으로 만들고 2000년대 초반까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SMK 그쪽 그 SMK 프로모션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 수민 프로모션으로 그렇죠. 활동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또 사그라들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은 프로모팅을 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한국식 프로모팅으로 각 협회가 직접 시합을 또 개최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한계가 있죠. 그런 부분은 거대 프로모터가 나와주면 그만큼 이제 선수가 이제 유망 선수가 배출되는 속도도 빨라질 텐데, 일단 뭐 코로나라도 좀 정리가 돼야 프로모팅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합이 개최가 되고. 현재는 외국 선수조차도 부를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들어와봤자 2주 격리를 거쳐야 되니까 그렇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해외 원정을 가도 그렇겠네. 우리나라가 뭐 가까운 일본을 간다 하더라도 일본은 뭐 가지를 못하죠. 지금 일본에서 입국 불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갔다 또 오면서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참 그때 뭐 김태일 선수는 어떻게 됐나요? 김태일 선수는 일본에서 돌아와서 지금 군복무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시합에 지고 그만둔 건가요, 운동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마지막 시합을 어쨌든 지고 들어왔는데 군대를 또 갈 나이가 됐어요. 한국 문제가 있구나. 조만간 이제 군복무가 끝나고 나면 거취 문제가 이제 나올 겁니다. 한때 일본에서 유망주로 꽤 언론에서 몇 번 소개되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건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지만 헤비급 유망주가 하나 나와서 2주에 한 번 정도 경기를 갖고, 초기에는 헤비급 선수들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방송 편성도 좀 정기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좋은 피지컬 같은 선수들이 지금 다 종합격투기로 다 방향을 트니까. 근데 그게 종합격투기가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에 방향을 트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헤비급 세계 랭커쯤 되면 종합격투기 선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파이트머니가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선수층이 또 복싱에서 형성이 되려면 유망주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일단 아마추어에도 그렇죠. 넘어와야 되고, 좀 타 종목에서 운동 능력 있는 선수들도 좀, 왜냐하면 종합격투기는 타격기 선수도 할 수 있겠지만 뭐 레슬링이나 유도 선수들도 할 수 있는 좀 저변이 선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저변이 넓은데, 복싱은 좀 그런 게 잘 안 되죠. 유도 선수 보고 복싱 글러브 끼우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회에 주니어 패더급 박찬영 대 이승훈전 참신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아예 4강전으로 가서 다른 한쪽은 최재원 대 허준 카드는 어떻습니까? 허준, 근데 주니어 패더급 시절 허준은 이미 부상을 달고 있었던 시절이니까 좀. 그럼 최재원 대 김지원으로 갈까요? 네, 그게 낫겠네. 차라리 김지원 나가고.
와, 4명 다 엄청난 테크니션들이네요. 그러니까요. 이승훈, 김지원, 네. 최재원, 박찬영 전부 근데 무시할 수 없는 최재원 선수가 제일 테크니션들인데요. 먼저 탈락할 것 같은데 언제? 맷집 때문에요? 뭐 맷집 그냥 전체적인 완성도, 기술적인 완성도 뭐 이기준 선수를 넣어도 재밌을 것 같고. 이기준 이기준 좋죠. 선수. 한번 화이팅 한번 해버리면. 예. 허영모 선수가 프로로 왔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사고로 들지 않았을까? 글쎄요, 스타일이 왔으면 참 재밌었을 것 같고, 모르죠. 본인도 모르는 어떤 잠재력에 꽃을 피운다면 대단해질 수도 있겠지만, 보여준 게 다였다면은 그대로 묻히고 말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름다운 복싱을 하는 선수였는데 그 당시에 허영무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하는 것을 중계를 하면 네. 이제 교회나 이런 데 가면 여학생들이 그 시합을 보고 얘기를 해요. 허영무 선수에 대해서. 꽃미남 오빠 그 정도로 인지도가 좋았었어요. 허영무 선수는. 그때는 아마추어 권투 경기를 공중파에서 생중계해 주던 시절이니까요. 그렇죠. 특히 문성길 허영모의 그러니까 허영모 선수가 벤텀급으로 월장에서 월장에서. 펼쳐졌던 그 2연전은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3연전입니다. 3연전. 3세 경기나 세 중계해 번이었어. 줬던가요? 그렇죠. 그 판정 논란이 있었던 게 3차전인가요?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 2번 다운시키고 첫 경기에서는 판정이 나올 때 허영무 선수가 박수 박수를 쳐요. 쳐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굉장히 상의를 하죠. 억울했죠. 네, 이제 억울했어요. 내가 이겼다고 네. 했는데 이런 황금기가 다 지나가 버렸네요. 다시 올 수 근데 있을지. 좀 우리나라 아마추어 스포츠 이런 정책이 좀 기조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마추어 복싱 선수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은퇴하지 프로로 너무 당장 생계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시합이 매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프로에 무턱대고 온다는 건 사실상 좀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 넘어올 이유가 없죠. 그렇죠. 연봉이 몇 천이 보장이 네. 되고 또 아마추어에서 생활을 잘 하다가 지도자로 이렇게 평생 직장도 이제 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 모든 걸 다 팽개치고 프로로 넘어오라고 권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유망주들이 좀 세계 챔피언을 목적으로 마지막까지 한번 정진을 하면 좋은데 요즘은 또 자기 체육관을 다 가지면서 또 선수 생활 하더라고요. 그런 선수들이 많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기운이 분산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 가르치는 입장 또 있고. 운영 관리해야 되고 하다 네. 보니까 선수로서 쏟아야 될 열정이 분산되다 보니까 그건 이제 단점이죠. 네. 단점인데 장점을 얘기하자면 선수가 어쨌든 다른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복싱을 복싱을 하다 가지고 보니까. 생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언저리에 있는 네. 거라서 관장 겸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 손정호 선수가 네 맞아. 일단 은퇴를 했다가 본인 체육관을 개관을 하고 그러면서 생활에 좀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운동을 해서 그 세계 타이틀에 도전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또 냈는데 지금은 많은 선수들이 본인의 체육관을 가지고 관장 겸 선수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이었나요? 그때 강종선 선수랑 또 좋은 경기를 했던 뭐 신인왕 한국 챔피언, WBA 아시아 챔피언 했던 이남준 선수 이런 선수도 이제 관장 겸 선수로 활동 중이고 관장 겸 선수로 지금 활동하는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저는 뭔가 한국 타이틀 따고 아시아 타이틀 따면 조금만 더 이제 정진하면 또 길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타이밍에 또 체육관을 차리는 게 또 영향을 분산시키는 게 좀 약간 안타까운 면도 좀 있는 것 같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다는 것 자체도 또 안타깝고 그 선수들이 생계를 또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언제 그 마냥 시합만 기다릴 수 없으니까 참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다행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복싱에 젊음을 쏟고 열정을 쏟았는데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일을 찾아야 된다면 더 많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복싱을 열심히 하고 지금 복싱 체육관을 개관을 해서 본인만 열심히 하면 그 관원들은 복싱이 지금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잘 되는 체육관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활의 안정도 찾으면 그 젊은 날을 복싱에 좀 투자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죠. 그렇죠. 예. 장단점이 있네. 근데 뭐 복싱 자체는 많이 지금은 사양화됐지만 오히려 체육관은 이런 거는 예전 과거보다 더 증가해 있고 체육관 업은 성업 예, 중이에요. 성업 중 오히려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또 복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넓어진 건 좀 호재인 것 같고 그렇죠. 그 호재를 잘만 살려서 이게 프로 쪽으로도 잘 하면 예, 반드시 여기서 우리 복싱이 마라톤을 한번 좀 배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 황용조, 이봉주 그리고 그때는 김재룡, 백승도 등 2시간 10분 이내로 뛰는 선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김한기도 있었고. 네, 김한기 선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엘리트 스포츠로서의 마라톤은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떨어졌지만 지자체마다 지금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오히려 생활체육인으로서의 마라톤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복싱도 뭔가 이 지금 말씀하신 다이어트라든가 생활체육과 연계해서 프로복싱의 붐까지 연결시키는 방법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복싱을 접하는 여성들을 그대로 관중으로 이제 복싱 관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또 여성들의 또 입소문이라든가 이런 그런 여성들만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소통 방법을 잘 비즈니스에 접목한다면 또 확대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이제 마라톤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엘리트 스포츠로서의 마라톤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봉주 선수가 세운 2시간 7분 20초인가 그 기록이 지금 20년째. 그렇죠. 20년 거의 됐어요. 깨지지 않고 예. 있으니까요. 암스테르담 그런데 대회에서 했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 수많은 지자체들이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산업화에 거의 성공했습니다. 그럼 복싱도 산업화에 성공한다면 거기서부터 프로 유망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요즘 시합 개최하면 지자체에서 좀 많이 협조를 해주나요? 시나 뭐 이런 뭐 군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글쎄요, 저희 경우는 그 지자체 지원금으로 시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단법인이 아니라 일반법인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지원을 염두에 두질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의 사정은 잘 모르겠네요. 네. 복싱도 뭐 생활체육이나 이런 걸로 뭐 시합은 많이 개최 못하지만 그런 게 저변 확대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만 지나가면 또 뭐 어떻게 좋은 기회가 여기 KBM만 하더라도 시합을 그래도 한 달에 2번 이상씩은 계속 개최하지 않았었나요? 코로나 전에는? 그 전에는 2-3번 정도 했었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기가 뛸 무대만 있으면 얼마든지 좀 청춘을 걸 수 있는 선수는 지금도 아직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아직도 챔피언의 꿈을 꾸고 그렇기 때문에 잘 그 선수들이 꿈이 꺾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게 있다면 좀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또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체육관과 프로모션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그 과거에 정말 그 부흥하고 융성했던 그 시절 또한 초라해진 지금을 이렇게 대비해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뭐 언제까지나 이런 그 불운한 시절이 계속 되지는 않을 겁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수그러들고 백신이 보급되고 좀 안정세에 접어든다면 다시 이제 복싱도 기지개를 켜고 좋은 날이 또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 두서없는 얘기로 한 2부 얘기를 해봤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는 얘기는 뭐 어떤 그 패턴을 정해놓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신박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